교과서 83페이지. 83페이지. 일단 84페이지.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율표라는 그 표가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 그리고 과학자들은 뭐 과학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있으면 자꾸 정리하고자 하는, 정리하고 법칙 만들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깔끔하게 딱 이렇게 하고 싶어 해서 그런 몇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시도 중에 4가지 제일 이제 그래도 좀 이 정도는 과학사에 남겨놔도 괜찮겠어 하는 시도 4가지. 그 4번째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이 4가지가 책에 나와 있어. 사람들만 일단 나와 있고, 선생님이 너희 그 유인물 지금 나눠준 거에 여기 85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표는 비워져 있고 그거를 채운 걸 유인물에 놔뒀거든? 네. 그래서 이 4명의 업적에 대해서 살짝 나와 있는데, 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 뭐 이 사람이 시작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연구 비슷한 것이 진행된 게 이 사람이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제안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밝혀진 원소들을 3개씩 묶어 보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을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묶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묶음을 만들어 봤는데 3개씩 묶여지네 해서 새쌍 원소설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밝혀졌던 원소가 종류가 안 많아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 3개씩 묶어서 하다 보니 뭐 대충 다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3개가 아닌 경우도 있었던 거야. 2개나 4개 그 이상이 되거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네 해서 이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제안했지만 어쨌든 결국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패스. 그 다음에 유렌즈라는 사람은 이제 원자량 순서대로 질량 순으로 배치를 해봤어. 그랬더니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마치 음계에서 도에서 다시 도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옥타브설이라는 걸 제안을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 주기율표를 8번째마다 등장을 새로운,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가 등장을 하는데, 이 주기율표 봐서 알겠지만 이게 원자량 순이든 뭐 이렇게 배치를 하면 8개를 넘어가는 어떤 순간이 오잖아. 8번째마다 나타나야 되는데 비슷한 애가 안 나타나거나 이게 약간 패턴이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이 또 생겨서 이것도 정리하다가 결국은 이제 중간에 안 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 그래도 좀 흡사하게 생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멘델레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불리우는 걸 만들었어. 그리고 진짜 주기율표라고 만들고 주기율에 대해 설명을 했어. 주기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성질이 드러난다. 이걸 설명을 했는데, 원자량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그 당시에 63개 정도의 원소가 발견된 상태였는데 그걸 이제 배치를 했더니 표로 정리가 가능했던 거야. 근데 원자량이잖아. 원자량은 사실은 그 질량하고 관련된 거니까 양성자랑 중성자 숫자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근데 중성자 숫자의 패턴은 약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게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얘가 성질상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외적인 케이스야.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성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애가 없어. 그러면 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일 것이다. 나중에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비워놓은 자리에 어떤 아이가 발견될 것인지에 대한 성질 예측, 앞뒤 거랑 위아래 거 비교해가지고 이런 뭐 녹는적 끓는적 이 정도 되는 애가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또 맞아 들어가서 이 업적을 인정을 받았거든. 그래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죽어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았어.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준대. 그래서 노벨상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여하튼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주기율표인데, 이 사람이 X선 이런 걸 연구해서 X선 회절법이라고 해서 X선을 이용해서 양성자 개수를 판단하는 어떤 방법을 알아낸 거야. 그래서 양성자 수를 알게 되고 그 양성자의 숫자를 번호로 정해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의 주기율표를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모즐리의 주기율표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잖아. 현대의 주기율표 이렇게 부르거든. 이 주기율표라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뭔가 시도를 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보완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계속 거쳐졌잖아. 우리는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책에는 그래서 책의 본 내용에는 멘델레프 주기율표 얘기부터 나와. 그래서 주기율을 발견하였고 뭐 주기율표라고 했다. 근데 이 사람의 결정적 실수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치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조금 더 맞아 들어가는 주기율표가
모줄리가 제안한 X선을 이용해서 원자들의 원자 번호를 결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결정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질과 관련된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이렇게 분석해서 패턴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주기율표를 우리가 사용해요. 니네 너무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을 거고, 주기율표는 주기랑 족이 있지? 주기가 같은 가로줄에 위치한 아이들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 족은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 아이들 1쪽부터 18쪽까지 있고, 우리가 같은 족이다 그러면 뭐가 같다 그래?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말하지? 네. 그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것의 의미는 걔네들이 비슷한 반응을 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 그래서 비슷한 화학 반응을 한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실 3족에서 12족까지는 족이 같지 않은데도 비슷한 뭐 이렇게 성질들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라인이 같은 아이들이 명확하게 비슷한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뭐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주기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껍질 개념이야. 보어의 원자 모형은 분명히 오류가 있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오류가 있지만 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버리지 않고 적용을 계속 할 거거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과 관련하여서 결국은 껍질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같은 주기라고 하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의 숫자가 같다. 이걸 기억해 두면 돼. 너희도 알겠지만 전자 껍질 몇 개라고 했어? 무한대. 근데 중요한 건 전자 껍질이 무한대이지만 결국 전자가 어디까지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이 몇 번째까지냐, 또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의 주양자 수가 어디까지냐가 그 주기와 관련됐다. 요것들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거랑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성질들이 등장을 할 거라는 거야. 사실 이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할 때 뭐 족하고 주기도 중요하지만 걔네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금속들이 훨씬 많아. 금속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고 비금속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 중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불러. 옛날에는 양쪽성 원소라고 불렀거든. 금속이긴 한데 금속에 준하는 성질이라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약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애매한 아이들, 그 라인에 있는 뭐 규소 같은 애들 보면 반도체 만들 때 사용이 되는데 사실 규소는 탄소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비금속적인 성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데 그런 걸 만들 때 사용하는 약간 그런 물질이라는 거는 단순히 비금속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두 가지 성질이 다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면 되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1쪽의 라인에 있는데 원래 1쪽이 금속의 라인이잖아. 근데 금속의 라인에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원래 걔네랑 같은 성질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과학자들이 시작을 왼쪽 구석에서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위치만 거기다 놓은 거야. 그래서 금속 1쪽에 위치에 있지만 수소는 1쪽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냥 원자과 전자가 하나일 뿐이지 성질상으로 완전히 다르다.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하여 뒤에 주기랑 족에 대해서 책에 모르게 가로줄 주기, 세로줄 족, 같은 주기면 같은 전자 껍질, 그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같고,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 수가 같고, 뭐 이런 것들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85페이지 위에 확인하기. 1번에 마그네슘에 대한 뭐 이런저런 성질들 막 줬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사실 뭐야? 마그네슘이 몇 주기 몇 쪽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지? 네. 마그네슘은 12번이에요. 선생님이 주기율표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주기율표가 나와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시험을 위해서 20번 정도까지는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요. 20번 정도까지 상식적으로 번호, 원소 기호, 뭐 몇 쪽이냐 뭐 이런 것들이지. 번호를 알면 사실 전자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 알 수 있잖아. 그쵸. 그런 것들은 그냥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애잖아. 여기가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전자가 3S에 채워졌다. 세 번째 주기에 있는 껍질, 3주기의 껍질에 채워진 거잖아. 네. 그래서 얘는 몇 주기 몇 쪽이냐? 일단 3주기에 2쪽. 원자과 전자 2개면 2쪽에 해당한다. 근데 이렇게 오비탈로 채우는 게 정상적으로 맞는 표현이긴 해. 근데 주기율표를 설명할 때 껍질 개념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껍질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1S의 2개는 사실 첫 번째 껍질을 의미하는 거잖아. 첫 번째 껍질이 K 껍질이거든. K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껍질이잖아. 두 번째 껍질 L 껍질이야. L 껍질에 8개. 얘 세 번째 껍질 M 껍질에 2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걸로 설명하는 게 맞지만 껍질 개념으로도 나타내기도 한다. 같이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는 주기율표에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지. 그래서 마그네슘 위에 있는 베릴륨이라든지 마그네슘 아래에 있는 칼슘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멘델레프 주기율표와 현대의 주기율표의 차이점은 어떻게 배열했느냐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대로 원자들을 배열했고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소를 배열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여기 되게 다양한 형태의 주기율표들이 나와 있어서 그냥 지금 이 표지 여기 이 주기율표는 선생님이 준 거랑 되게 흡사하지. 어떤 것이 어떻게 쓰이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주기율표인 거고 이거는 뭔 거 같아? 전자껍질? 그렇지. 그 주양자수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거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로 나눠 놓은 그런 주기율표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중간에 이제 수소로 시작해서 계속 돌아가게. 그러니까 쭉 연결되면 번호순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벌어지고 막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옆으로 삐져 나와 있지. 그렇게 표현돼. 그러니까 표현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도 굉장히 많아. 나타내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다. 물론 우리는 편하게 표현될 수 있는 상자 모양, 이 종이의 네모 상자 모양으로 된 걸 많이 쓰지만 다른 형태도 많이 쓴다. 그다음에 이거야 선생님이 갖고 온 거. 입체 주기율표. 이거는 같은 오비탈에 그러니까 S 오비탈에 채워진 애들끼리 마주보고 있는 거야. P 오비탈에 채워진 애들끼리 마주보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졌는지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어 놓은 입체적인 형태의 주기율표거든. 그래서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3D 형태로 뭐 만들어 놓은 건데 복잡하게. 이것도 약간 오비탈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건 뭔 거 같아? 색깔이 다른데 여기 보면 그 별에서 나오는 걔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원소인가를 색깔로 표현해 놓은 거지. 그래서 노란색이 빅뱅이잖아. 빅뱅 처음에 빅뱅 우주일 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슈퍼노바 뭐야? 초신성 폭발 때. 그다음에 작은 별에서 별의 크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원소들. 그다음에 뭐 코스믹 레이스 우주의 그 선 뭐 이런 걸 만들어진 거다. 그다음에 밑에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거 있잖아. 그건 뭐겠어? 저거 핵융합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이야. 그래서 우주의 탄생이랑 뭐 관련해서 이제 만들어진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 나타낸 주기율표가 있고 이거는 책에도 있는데 이거 뭐냐면 존재 비율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있어? 지금 보니까 엄청 큰 거 3가지 있지. 수소, 탄소, 산소 진짜 크잖아. 되게 많이 존재하는 애들인 거지. 그리고 요 밑으로 가면은 정말 조그마한 칸들 있잖아. 그래서 존재 비율이 작은 애들. 존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비율에 따라 나타내기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겠어? 그 원소를 어느 나라에서 발견했느냐? 우리나라 없어. 우리나라 없고. 독일이 많네. 그렇기도 하고 밑에 보면 인공적으로 합성된 아이들 막 미국이 엄청 많이 만들고 막 약간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비활성 기체가 생각보다 좀 빨리 발견됐나 봐. 나는 왜? 그리고 이거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초단순. 근데 표의 형태로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원소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형태의 주기율표들이 많아. 주기율표에서 찾을 수 있는 원소의 주기성은 무엇인가를 할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눠진 유인물을 좀 볼게요. 그럼요. 주기율표를 화학에서 도대체 주기율표가 왜 중요한가? 이걸 좀 생각해봐야지. 왜 이걸 이렇게 막 화학에서 중요하고 뭐 외워라 뭐 이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물질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하는 거야.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나뉘고 뭐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성질이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의 성질을 멀리 떨어져 있는 두 포인트를 가지고서 많이 설명을 하거든. 그 포인트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대니까 뭐겠어? 비금속성이 증가하겠지. 근데 이렇게 놓고 선생님이 그린 이 칠판에 화살표를 보니 좀 이상하지 않아? 네. 왜 화살표가 18쪽이 아닌 17쪽 라인에 그려져 있는가?
18쪽은 안정. 18쪽은 안전해. 비활성 기체였지? 네. 반응을 안 해. 반응을 별로 안 하고 얘는 사실 이런 성질을 패턴으로 이야기하는 데서 혼자 제껴져 있어. 그래서 18쪽을 빼고 비교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알아야 돼. 금속성과 비금속성은 도대체 뭔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금속성은 금속의 성질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의미야. 전자 이동. 가만히 있지 않는다.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해. 그러니까 금속이 반응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가만히 있지 않고 반응을 하면 일단 뭘 따라가려고 반응하는 거냐면 비활성 기체 전자배치 따라가려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의미로. 아니야. 전자를 버리겠지. 그렇죠. 그럼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건 양이온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이 점점 잘 되는 성질을 가져. 그럼 오른쪽 위는 반대겠네. 비금속성은 금속성의 반대잖아. 네. 제가 양이온이면 얘는 뭐야? 얘는 음이온이 잘 돼야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양이온이 잘 되는 이 성질, 이온이 되려면 양이온이 되는 전자를 떼어내야 되겠지.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뗄 건데 전자가 그냥 떨어져 그러면 알아서 떨어져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야. 그 떼는 것도 힘들어. 그럼 전자를 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전자가 떼기가 쉬워지면 에너지가 조금만 필요하겠지. 전자를 떼기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떼서 양이온이 되는 게 쉬워지니까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양이온으로 만들 때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이름이 있는데 그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온화 에너지가 양이온이 잘 된 애들일수록 감소하겠지. 그럼 얘는 반대잖아. 얘는 양이온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겠지. 얘는 완전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 근데 이게 그냥 감소 증가로 완전히 비례적이면 정말 좋을 텐데 원소들이 그렇지가 않아. 그 중간에 약간 엉키는 부분들이 생겨. 그래서 그냥 감소한다고 하지 않고 약간 이제 이렇게 예외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구멍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 대체적이라고. 대체로 그래. 대체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잖아.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는데 중간에 삐끗하더라도 결국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대체로란 말을 써요. 원자의 반지름, 크기가 중요해. 원자의 크기. 자, 원자의 반지름을 결정을 하는데 우리 반지름이 뭔지 알잖아. 네. 그리고 원자라고 하면 사실 보통 원자 모형 얘기할 때 구형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원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반지름은 그 중심부에서 끝까지 요 사이 여기가 반지름이겠지. 그 중심부는 어디야? 핵이 중심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자의 반지름은 핵에서 그 끝까지의 거리를 재면 되는데 거리를 잴 수가 없어. 왜 못 재? 너무 작아요. 아 물론 너무 작기도 하지만 여기가 애매한 거야. 너네 이거 전자 구름 모형이잖아. 전부 다 찍어서 확률로 얘기하지. 그리고 얘 계속 움직이잖아. 내가 반지름이 여기 경계가 여기야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진짜 여긴지 알 수가 없거든. 그냥 확률적으로 거기로 이렇게 예측하는 거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중심부는 명확한데 끝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반지름을 결정할 때 원자 하나로 놓고 결정을 하기가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원자 2개 붙여서 분자 형태를 만든 다음에 중심에서 중심까지 명확한 거리의 절반 이렇게 결정하기로 해.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하는데 그 원자의 반지름도 주기율표에서 패턴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쉽게 생각해봐.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점점 어떻게 돼? 증가.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해야겠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해. 아래로 가는 거는 이해가 돼. 껍질이 많아지니까. 왼쪽은 왜? 왜 왼쪽? 예를 들어 리튬이랑 유호 핵잖아. 플루오린 있단 말이야. 리튬은 3번이고 플루오린은 9번이고 둘 다 2주기에 해당하는 껍질 2개의 전자가 채워지는 애들이지? 그래서 리튬의 전자를 집어넣으면 1s에 둘, 2s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플루오린의 전자를 집어넣으면 1s에 둘, 2s에 둘, 2p에 5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얘네들이 전자를 채워지는 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리튬은 양성자 3개 있잖아. 3개 플러스 3이 있어. 그리고 전자가 3개 들어갈 건데 첫 번째 껍질은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은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지. 네. 그다음에 플루오린은 플러스 9가 있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어. 그림도 이렇게 그렸네. 그림을 보니까 왠지 얘가 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며. 그럼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자가 여기 하나가 있으면 여기 딱 멈춰 있겠어?
아니야. 계속 돌아다니지? 그럼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있다는 거 결국 그 두 번째 껍질 전체가 다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자가 여러 개가 있어도 어쨌든 두 번째 껍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핵에 있는 플러스가 전자들을 잡아당기는데 전자 3개, 플러스 3개가 전자 3개를 잡아당기고 플러스 9가 마이너스 9를 잡아당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플러스 3이 전자가 존재하는 2개의 껍질을 잡아당기고 플러스 9가 전자가 존재하는 2개의 껍질을 잡아당기는 거야. 와. 그러면 누가 더 세게 당겨? 플러스 누가 더 세요? 얘가 더 세게 당기지. 네, 그 크기가 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작아져. 작아질 수밖에 없지. 당연히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우리는 그냥 플러스 3 마이너스 3일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맞지만 실제로 걔네들이 전자를 당기는 이 효과를 생각해 보면 결국 전자가 하나가 있어도 여기가 다 존재해야 되니까 그걸 다 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핵의 전하가 크면 전자 껍질 수가 같을 때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유효 핵전하라고 불러. 여기에 플러스 3이냐 플러스 9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걔가 전자를 잡아당길 때 전자들이 어떤 힘을 어떻게 받느냐 실질적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랑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 플러스 3에서 잡아당겨주는 효과는 과연 똑같은가? 이런 문제도 있지. 똑같지? 않아. 왜? 이 앞에 전자 가로막고 있잖아. 네. 여기 있는 애는 앞에 있는 애한테 막혀가지고 조금 효과가 좀 이렇게 감소되겠지? 약간 그런. 그래서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앞에 있는 껍질들이 뒤에 있는 아이들이 핵이 뒤에 있는 아이를 잡아당기는 걸 막는 이런 효과가 생기기도 해.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핵에 있는 전하가 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유효 핵전하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한다는 거지. 그런데 원자 반지름은 그렇다 치고 얘네들이 그냥 원자로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 뭐가 되기도 해? 이온이 되기도 하잖아. 그럼 이온이 되면 리튬은 플러스일까 양이온이 될 거고 플로리는 마이너스일까 음이온이 되겠지? 그럼 리튬은 여기 전자 하나 버리고 이랬 둘 끝이잖아. 네. 얘는 껍질이 하나 줄어버렸지? 네. 아까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커진다면 네. 전자 껍질이 줄어들었으니까 크기가 줄어들어요. 작아져야 돼. 이건 너무 쉬워.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얘는 여기 들어가면 껍질 수가 그대로 가잖아. 그렇죠. 그럼 도대체 반지름이 무슨 영향을 미치나가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림 그릴 때 마치 전자 하나 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비워서 그렸지. 근데 실제로 그렇겠어? 아니요. 실제로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7개의 전자가 여기 배치될 때 일단 자기네끼리 균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겠지. 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자기네끼리 공간을 나눠 먹고 있었어. 그런데 전자가 하나 들어와. 물론 들어와서 비활성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건 아주 좋아. 그러나 7개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에 하나가 들어오면 반발력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훅 들어와 버려서 반발력이 커지잖아. 반발력이 커지면 존재가 어렵잖아. 그럼 반발력을 줄여야겠지. 네. 그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어떻게 해야 돼? 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 원래 있었던 애보다 전자가 들어오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는데 그 반발력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걸 막으려고 반지름이 오히려 증가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와.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면 얘하고 얘의 반지름은 어떻게 돼? 원래는 리튬이 더 컸지. 근데 리튬이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버렸잖아. 껍질이 하나 줄었지. 그럼 무조건 플로리는 원래 좀 작았잖아. 근데 전자가 들어오면서 껍질 수도 그대로 있는데 전자가 많아져서 오히려 반지름이 커졌어. 그래서 얘네들이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신기해요. 이거는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진짜 이런지는 알 수 없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잖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는 거야. 만약에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뀔 수 있어. Na 플러스 나트륨은 11번이잖아. 그럼 원래 전자가 11개 있었겠지. 1S에 둘, 2S에 둘, 2P에 6에 3S에 하나였는데 얘는 비활성기체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하면 얘는 전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반지름은 커졌어.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 원래 나트륨보다 반지름이 어떻게 돼? 작아졌어.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하자. 그러면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일단 살펴봐. 전자 배치를 보니까 전자 배치가 똑같지. 근데 껍질도 똑같지. 전자 껍질이 똑같잖아. 네. 그러면 그 껍질을 잡아당기는 핵의 전하가 얼마냐가 중요하겠지. 네. 얘는 플러스 9가 잡아당기고 네. 얘는 플러스 11이 잡아당기지. 그러면 분명히 전자 껍질도 똑같고 전자까지 다 똑같아. 네. 근데 누가 더 세게 당겨? 나트륨. 나트륨 양이온이 플로린 음이온보다 핵이 더 세게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크기가 작아져야지. 이렇게 돼. 우리가 이걸 등전자 이온이라고 불러. 이온이 되었는데 전자가 똑같은 숫자가 돼. 그러면 전자 수가 똑같고 껍질 수가 똑같으면 결국 영향은 얘만 미치는 거야. 네. 핵의 전하가 얼마냐가 반지름을 결정한다. 그러하다.